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은 안 힘드시죠? 괜찮으시죠? 네. 우리 오늘 발표 났는데 이렇게 바로 저녁에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아이 위해서 뭔가 좀 정보도 조금 알아가시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도 조금 잡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요. 제가 과목이 국어다 보니까 말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짧게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듣는데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금 정확한 정보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동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소개도 안 드렸네요. 저는 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은 두 학교만 합니다. 영동하고요, 중동하고.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저한테 조금 잘 맞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학교만 내신을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능 수업으로 아이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영동 말씀드릴 거니까 빨리빨리 정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까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교과서는 미래인 출판사를 쓰는데요. 자, 펜들 드시고요. 정보를 계속 던질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뭐만 하냐면 문학만 사용합니다. 적으셔요. 자, 교과서에는요. 실제 1학년 교과서에는 국어 영역 모두 다 들어있거든요. 언어도 들어있고 매체, 화법, 작문, 그리고 문학, 독서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과서에서는 문학만 사용하고요. 2학기 때 중세국어만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중세국어에서도요. 지문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하고요. 용비어 청가만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마다 한 작품 내지는 두 작품 정도만 교과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부교재 수준도 되지 않아요. 여느 학교에. 그리고 기본 주 수업은요. 모두 다 부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자, 우리 일단 문학 부교재는 작년 기준입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기출의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도 그대로 사용했고요. 기출의 바이블을 우리 부교재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원픽이라고 하는 비문학 교재가 우리 작년에서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 넘어오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재작년에는 2학년 수준의 지문들을 가져다가 그런 부교재를 가져다 수업하셨는데 3학년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학년 모의고사 또는 3학년 평가원 기출에서 뽑아놓은 지문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국어문법의 원리라고 하는 EBS에서 내놓은 문법 이론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서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의 바이블이나 원픽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있는 작품이나 지문을 모두 다 수업하시진 않고요. 국어문법의 원리는요. 전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느끼시겠습니다만 자, 우리 문학, 독서가 수능 공통 과목이죠. 그리고 국어 문법의 원리, 우리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애는 문법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수능을 타겟으로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수업을 해요. 결국은요. 우리 2학년 올라가도요. 실제 독서에서는 우리 2학년에서는 문학하고 독서 커리가 있거든요. 1학기 때 문학인데 문학에서도 부교재가 거의 주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독서도요. 아예 독서 교과서는 사용 안 합니다. 그냥 부교재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측면에서 영동은요. 그냥 수능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 학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엄청 욕했었어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딱 봐도요. 시험 범위 많죠. 여느 학교에 우리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여느 학교의 1학년 시험 범위에 거의 한 10배 됐어요. 제가요. 그냥 보통 수업을 6+1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6에서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많게는요. 수업이 제가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말이 조금 느린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3번 정도를 계속 보강을 해야 시험 범위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사실은 이런 자리가 있으면요. 부모님들께 계속 부탁을 드렸었어요. 학교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요. 이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사실은 수능만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신은 내신 기간 때 열심히 하면 그것만으로 결과가 나와야 아이가 성취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근데요, 이게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는요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학교보단 많아요. 3배에서 5배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범위다라는 거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문학 프린트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문학 프린트가 나오는데, 이 문학 프린트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전 교육 과정에 다른 출판사에 있었던 지문들을 가져다 쓰세요. 그러니까 이번 교육과정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학은 사실은 지난 교육과정이나 이번 교육과정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지문들을 가져다가 그냥 따로 수업을 하세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일단 우리 1학년 동안의 제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평가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지필고사는요 40% 그리고 수행평가가 20%에서 100점이고요. 자, 우리 중간고사 선택형 서술형이 각각 50% 빵%예요. 자, 그러면 무슨 식으로만 출제되는 거예요? 객관식으로만 출제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1등급 포인트로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많은 시험 범위 학습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 여기는요 별표 100만 개 치셔야 돼요. 100만 개 치셔야 돼요. 자, 실제로요 문학 독서 문법인데 문학 시험 범위가 이게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진짜 많이 나올 때는요 37작품까지도 수업을 하셨어요. 실제로요 수업을 다 못 하셔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게 코로나의 폐해예요. 코로나 때요 영상으로 수업하는 시스템이 다 구축돼서요 선생님들이요 수업 시간에 다 못 하시면 영상으로 찍어서 막 올려요. 그럼요 애들이요 그걸 들어가서 볼까요? 저만 봐요. 저만 봐요. 제가 보고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이건 알아야 된다. 선생님 이걸 강조하시더라. 이걸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올리시고요. 마지막에 조금 올리시고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문학이 작년 중간고사 때 12개 작품이 시험 범위였어요. 일반적으로요. 고등학교 2학년의 문학 과목에서 12개에서 13개가 한 번 고사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품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연계 작품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독서가 우리 지문 5지문 봤습니다. 매 고사마다. 올해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정형화된 거예요. 재작년까지는 이것도 들쭉날쭉 했었어요. 막 8지문, 뭐 12지문 막 이렇게 봤었는데 5지문으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양을 줄여주신 것 같아요. 다만 질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수업 때 2학년 아이들은 고3 평가원 것들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제가 수능 수업을 진행할 때 3학년 수준의 지문들이 다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 문법은요. 우리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까지 그냥 수능 시험 범위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실제 1학년 아이들 여느 학교들은요 어느 정도만 하냐면 의문의 변동하고요 현대문법에선 문법 요소만 해요. 그리고 중세국어도요 사실은 고전문법에서 중세, 그 중에서도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분석하는 정도로까지만 해요. 그런데요 국어문법의 원리라고 하는 그 책이요 3학년 아이들이 거의 텍스트처럼 보는 문법서예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문법이요 사실은 예전에는 누적으로 하다가 재작년부터는 이제 누적을 뺐어요. 그런데 문법은요 실질적으로 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법은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까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답합니다. 엄마 부엌에 있어 1번, 부엌에 있어 2번. 질문입니다. 부엌에 있어 1번, 부엌에 있어 2번. 몇 번이죠? 이 정도로 웅얼거리시면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 같으면 싸울래라고 외칠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맞나요? 부엌에 있어 B 틀렸습니다. 부엌에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요. 엄마 부엌에 있어. 그러면 아이가 그러죠. 엄마 화났어? 그러죠. 왜 세게 얘기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애라는 단어는요. 품사가 조사예요. 조사는 형식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는요, 앞말의 종성이 그대로 이어붙는 연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어 개가 아니라 부어 캐가 되는 거예요. 정규공해 보실까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대충 찍으셨나요? 느낌적으로 풀 같죠? 무릎을 꿇다요. 을도 조사로 형식 형태소예요. 보세요. 제가 이 예를 왜 들었냐면요. 얘는요, 의문의 변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형식 형태소를 모르면 의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뺐다 손치더라도 거의 누적으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요, 중세국어에서도요, 똑같습니다. 의문 단위, 그 다음에 단어 단위, 문장 단위를 모두 다 합니다. 여느 학교랑 달라요. 근데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현대문법을 모르면 결국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문법은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뒤에서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요, 아이들하고 사실 이제 왜 우리 대치동에서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택지도 많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시작했다고 저랑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저랑 뭐 처음에 안 봤다고 해서 안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합류를 해요. 그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법이에요. 결국은요. 앞에서 무언가 실제 단어의 품사 부분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뒤에 가서 문장, 의문, 중세, 고대, 근대 국어까지 문법이 끝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문법은요, 처음에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영동이요, 칭찬할 만한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요, 국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굉장히 잘 해주세요. 그리고 커리가요, 이제 안정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시험 범위가 그냥 많기만 했거든요. 근데요,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수업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문법에서도요, 실제로 의문이 제일 작은 단위잖아요. 근데 여느 참고서들에는 맨날 의문이 먼저 실려져 있어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 단어부터예요. 이게 맞거든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제가 문법 특강을 해도 저는 단어부터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형태소를 알아야 의문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 순서대로 굉장히 정리정돈이 국어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요, 제가 욕 안 합니다. 분량도 줄여주셨고 수업의 질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속도가 문제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것들 문학하고 독서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법을 하려면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40분, 50분에 거의 끝내요. 그래서 애들은 체감적으로 어떠냐면 선생님 그냥 학교에서 읽어주세요. 이 정도예요. 선생님들은 계속 코멘트를 다시겠지만 그냥 어떻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근데 애들의 체감은 그냥 책 읽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 계속 조금 필요하고요. 아이들하고 조금 숙성시키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진도랑 달리 제가 계속 조금은 조정해 가면서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가셨더라도 제가 선행을 할 때도 있고요. 내신은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하신 뒤에 제가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좋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범위를 안정적으로 끝내기가 조금 버거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리 봐야 하는 것들은 제가 먼저 땡겨서 조금 하기도 하고요. 문법같이 이미 정해진 건 제가 먼저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생님들마다 수업 내용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아이들 반별로 필기를 다 걷습니다. 그래서 다 스캔해 놓고요. 제가 본 뒤에 반별로 수업 내용 다른 거 다시 학교에 질문시켜서 다시 조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걸 다시 피드백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거든요. 실제요, 학교 시험은요, 수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요, 동그라미라고 네모를 동그라미라고 하셨으면 정답으로는 동그라미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은 조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청이 온전히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바꿔주세요. 선지에 오류가 조금 있어도 그 오류에 대한 지적을 최대한 어떻게 방어하시려고 하지 이걸 적극적으로 네 말이 맞네 라고 해서 수정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굉장히 잘 들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최대한 학교 수업 내용을 거의 다 받아보고 그걸로 피드백하면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들 처음 만나면 학교 수업 시간에 자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코멘트예요. 그리고 혹시 졸았다면 필기라도 무조건 베껴놔라. 그래야 합니다. 실제로요. 네, 그래서 많은 시험 범위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빨리 갈게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벌써 시간이 막 갑니다. 문학부교재 같은 경우에 교과서 이상의 비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학은요, 부교재가 주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요, 수능 기출들이고요, 평가원 기출들이고 그 기출 문제까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가 왜 맞고 왜 틀린지까지 명확하게. 그래서 실제로요, 보세요, 여기요, 이해해 보세요. 수능은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하지 않은 작품이 나오고 나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의 질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신은 다르죠. 이미 선생님이 학교에서 작품을 수업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의 질이 굉장히 고난도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선지가요, 기본적으로 뭐 3줄, 4줄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지의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1번에서 5번 선택지를 읽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독해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품의 내용 읽고 독해력도 조금 필요해요. 선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까지. 그래서 선지 읽는 훈련도 조금은 가미하면서 해야 됩니다. 작품 분석뿐만 아니라. 그래서 문학부교재도 작품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이상으로 조금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독서요. 우리 독서는요, 고3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독서는요, 공부할 때요,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제가요,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수능 수업할 때도 한 지문 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공부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영상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우리 영동은 학평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1학년에 3학년에서 내려오신 선생님이 지금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수업을 하세요. 다른 반 선생님들이 못 따라오세요. 근데 문제는 그 선생님이 내시게 되면, 독서 부분을 내시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부합할 정도로 조금 심화시켜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냥 그러니까 읽고 나서 이 내용을 익히는 정도까지로 우리 내신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배경 지식까지 심화시켜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지문 수업할 때요, 거의 50분에서 1시간, 길게는 1시간 20분까지 수업합니다. 한 지문 가지고. 그 정도로 해야 아이들이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선지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정오, 이렇게 빈칸, 선지 판단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과제로 내주고, 요약 과제로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검해가고 있고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발표 났는데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동이요, 제가 봤을 때는 대치동에서 국어만큼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이들 이렇게 이번 방학 때도 뭐 상상고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자사고들 중에서 이제 외대보거나 이런 수업들도 가끔 하는데, 이렇게 해보면, 시험지 이렇게 받아보면 영동만큼 조금 어려운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내신에서. 실제로요. 제가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중동하고 비교만 해봐도 문제 질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요, 2학년이 더 쉬워요. 영동은 2학년이 더 쉽고 1학년이 더 어렵습니다. 실제. 그래서 1학년에서 조금 내신이 유의미하니까 1학년에서 조금 내신에 조금 올인을 조금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문법은 누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조금 잘 봐야 한다. 그리고 학교 진도가 굉장히 빠르다. 요거는 조금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아이한테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수업 시간에 너무 빨라.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험 범위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될걸요. 한 번 고사 때 시험이요,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2학년 엄매 들어간 학교에 우리 엄매 한 번 고사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이걸 거의 많으면 2시간, 그러니까 50분짜리 2번, 적으면 한 번에 끝내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혼자 공부하기에 굉장히 버겁다고요. 실제. 그래서 빠른 진도에 많은 범위까지 겹쳐서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런 정도로 보시면 이제 특징은 다 보신 거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끝났답니다. 제가 빨리 뒤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다양한 영역의 많은 시험범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수능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제되었었다. 그리고 대비 기간에 자, 여기에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완벽히 학습해야 됩니다. 저랑 수업하고 있는 내용을 매주 과제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제가 한 주에 수업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제 좀 보시겠지만 저는요 기본적으로 수능 기간에 내신 공부를 하는 걸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든요. 1학년에서 내신 대비만 몇 주를 하냐면 36주를 해요. 시험 보는 기간까지. 근데 1년은 52주예요. 근데 겨울방학 지나고 나면 1학년에 남은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10주입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중간기말 사이 이런 때에 내신을 위해 투자하게 되면 1학년에서는 내신 공부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내신이 성적이 안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4 찍었어요. 4로 갈 대학이 있어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 내신을 하고요. 수능 기간에 수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능 기간조차도 내신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 1학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요 수능하고 내신하고 완전 다른 과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정규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완전 접근법도 다르고요. 제가 수업하는 것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라서 결국은 내신 기간에 내신을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저는 6에서 더 주차 수를 절대 늘리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애들 수능 공부해야 되거든요. 다만 애들은 되게 싫어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을 계속 처음엔 아닌데 이제 범위가 나오면 늘려서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료 보강으로 그냥 해버려요. 어떻게든 내신으로 잡아놓은 기간 안에 끝내버려야 돼요. 제가 뭐 강의료를 더 받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무조건 그냥 아이들 그냥 더 불러서 하는 게 그때 기간 안에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 기간 안에 해서 안 되면 미리 해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7주라고요. 7주 대비했는데 안 되면 10주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올인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주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내용까지는 완벽히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과제요 완전 꼼꼼하게 보고요. 아이들하고 저는 개인 실장님 따로 계시고 우리 조교쌤들이요 과제 안 해오면요 주중에 어떻게든 불러서 다 검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끝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한 번 밀리면요 그 다음 주부터 못 따라와요. 실제로요 과제가요. 그렇게 점검해서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에서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 문제가 다수다. 자, 이게 수능형이에요. 결국은요 보기 상자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요 보기 상자 굉장히 많죠. 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이 보기 상자에 나올 만한 내용도 어느 정도는 학습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정도의 문제가 많죠. 8문제입니다. 8문제가 보기 상자가 나왔고요. 굉장히 까탈스럽고 애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외적 증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비문학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 보러 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문법 실질적으로 누적 시험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아마 제가 확실할 겁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요. 품사하고 단어 형성 형태소가 들어가거든요. 요때 잘 안 되어 있으면요. 1년 내내 문법 때문에 고생할 겁니다.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1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으로 점수가 잘 안 나왔다.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 손치더라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그 뒤부터 점수 잘 안 나옵니다. 문법은 계속 불안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조금 꼼꼼히 봐야 한다. 시간 압박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조금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이요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50%였잖아요. 그래서 고4마다 25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체감적으로요 너무 괴롭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요 점수가 10몇 점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답지도요 바로 안 주세요.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나면 막 2시쯤에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봤는지도 모르는데 점수는 10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 다 물어봐요. 선생님 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매번 고4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분석해서 그날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뭐 직보가 3개, 4개가 겹치지 않는 이상 그냥 제가 그날 시험 어떤지 이렇게 분석해서 등급도 조금은 예상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요. 보통 일반적으로 국어는 그래도 70점대는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50점대 다른 학교로 치면 그러니까 평균이요 25점 만점에 10점대 초반이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점대 초반이 되면 1, 2등급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여느 학교의 1등급은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 97, 8점에서 끊겨요. 그러니까 여느 학교보다 난도가 조금 높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20점대 초반이 1등급 컷이 끊긴다니까 나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뒤에 정리해 놨고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매주 이렇게 문자 드립니다. 문자 드려서 우리 제가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수업을 진행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 그리고 과제별로 성취도까지 이렇게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의 추이 그리고 반평균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위치인가 이런 것들까지 보실 수 있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은 제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많이 오버했나 봅니다. 계속 나오라고 하네요. 일단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10년 있었거든요. 학교에 10년 있었고 이제 학원에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사고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학년 첫 중간고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의 수준을 지금 아실 것 같지만 몰라요. 중학교 성적에서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담임쌤도 알 수 없어요.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로는 아이의 위치를 우리 동네에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있던 자사고만 해도요. 우리 첫 모의고사에서 3월 모의고사가 전교생의 절반이 그냥 국영수를 111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 아이의 위치를 판단할 수 없고요. 선생님들이 무엇으로 판단하시냐면 1학기 중간고사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그 1학기 중간고사가 생기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아이의 1년간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는 조금은 올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은요 잘 안 뒤집어져요. 내가 한번 1등급을 맞고 나면 잘 안 내려오는데 반대로 내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치받아 올라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경험상 보면 4에서 1까지 올라가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전교생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첫 시간에 아이들 이런 정신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바꿔주거든요, 현실을.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 때 올인해 버려야 돼요. 정말 죽고 살고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한번 찍어 놓으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푸시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조금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요 제가 매주 문자로 다 써서 드릴 거예요. 이번 주는 애들 갈궈야 돼요. 이번 주는 힘들었어요. 조금 풀어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런 게 저기 다 써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이었습니다.